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임신을 하게 돼서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14주 차고 제가 임신을 알게 된 거는 5주 차일 때쯤에 알게 됐어요. 근데 임신인 거를 알게 된 후 얼마 안 돼서 제가 막 하혈이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 하혈이라는 게 약간 제가 어린이집에서 EC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EC라고 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처음에는 피인 줄 모르고 그냥 일반 분비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느낌이 세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피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배는 또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저희 슈퍼바이저한테 말을 하고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사실 임신 그때 6주차, 7주차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첫째 가졌을 때, 첫째 때 한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당시엔 몰랐는데 임신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출산을 다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이제 앞에서는 배려를 해줬지만 뒤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욕을 많이,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또 겪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 할 일을 내가 최대한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배가 나와서 티가 나게 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슈퍼바이저한테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을 그날 일찍 끝나고 이제 남편한테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진짜 막 울면서. 근데 남편이 그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리사여가지고 스시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그때 이제 너무 바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사장님, 남편 일하시는 가게 사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그 전에 일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안 좋았었고, 이제 새로 이제 일자리를 구한 게 작년이었는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119를 불러라, 이제 911이죠. 911을 불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911을 차마 부를 수가 없는 게, 내가 여기서 911을 부르면 막 삐뽀 삐뽀 하면서 막 올 거 아니에요, 차가.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학부모님들도 다 있고 교사들도 다 있는데 막 구급차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실려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선 구급차를 부르면 저희 나라랑 다르게, 한국이랑 다르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통사고 한 번 났을 때 차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급차를 이용했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급차 비용이 300불이 넘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 넘게 나왔었어요. 한 번 부른 건데 그게 먼 거리도 아니었어요. 약간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여기는 또 거리에 비례해서 돈을 더 많이 이제 차지를 하거든요.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솔직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물론 저는 보험이 있어서 보험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 신청하는 그 과정도 너무 귀찮고, 그래서 그냥 제가 운전해서 가야겠다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뒤에 서아가 있었어요. 저 첫째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서아도 태우고 그대로 응급실에 간 거죠.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응급실까지. 응급실에 가가지고서는 있는데 이제 왜 왔냐 이래서, 이제 하혈을 해서 임신 중인데, 하혈을 해서 지금 임신 초기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왔어요. 갔더니 이제 무슨 뭐 소변컵 같은 거 주면서 여기다 소변 받아라 라고 하고, 우선 캐나다는 응급실을 가면 내가 진짜 몇 시간은 기다려야겠구나라를 각오하고 가야 돼요. 막 진짜 제일 많이 기다렸던 적이, 응급실 들어가기 전까지 한 6시간인가 7시간을 기다렸었고요. 이 응급실 들어간다고 다가 아니라 베드를 배정받아도 그 베드에서 이제 의사를 만나기까지, 의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또 몇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한국이랑 엄청 다르죠. 왜냐면 캐나다는 의료가 그런 무료다 보니까,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기 시간이 엄청 긴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응급실에 가서, 근데 그나마 임산부라고 하니까, 하혈을 한다고 하니까
이 병원 관계자분들이 이 사람의 심각도에 따라서 얘가 병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 진짜 얼마나 아픈지에 따라서 약간 순서를 앞당겨요.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빨리 들어가서 바로 피검사 받고 그 다음에 소변검사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하고. 근데 결국 그때 응급실에 있던 시간이 결국에는 한 4시간 되나? 근데 그 정도 있었는데 결론은 이제 애기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까지 딱히 이상은 없고 그냥 유산될 수 있지만 기다려라 라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다. 애기 심장 박동이 느리지만 방법이 없다.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유산될 아이라면 이제 유산이 될 거니까 그냥 대신 일을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닥터 노트를 적어줬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을 일주일 동안은 이제 쉬어야 된다라는 노트를 적어줘서 그거를 이제 회사에 제출해가지고 데이케어에 어린이집에 제출을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응급실에서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줬어요. 저 다른 매터니티 클리닉 임신 이제 산부인과 같은 개념의 거기로 연결을 바로 시켜줬고 그게 바로 지역 병원에 있는 이제 그 지역 병원 안에 있는 클리닉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피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소변검사랑. 근데 보통 클리닉에서는 호스피탈 같은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서는 피검사랑 뭐 이런 걸 다 해줘요. 그 자리에서 응급실에 갔을 경우. 근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에서는 피검사랑 소변검사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는 레볼레토리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랩에다가 그 추천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랩에 가서 거기에서 피검사랑 소변검사를 받으면 그 랩에서 이제 저의 피검사 내역이랑 소변검사 이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클리닉에 있는 의사한테 보내줘요. 다시. 그러면 그 의사가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 결과가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이라서 약간 우리나라랑 다르죠. 저희 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바로 피검사도 하고 소변 대부분 다 그렇게 바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클리닉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소변검사, 피검사 하라는 말을 듣고 랩에 가서 피검사, 소변검사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이제 다음날 바로 의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갑상선이 이게 되게 지금 저하증이래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근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경우에는 이제 유산까지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 몸이 엄청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유산뿐만이 아니라 유산이 되지 않아도 아이의 그 뇌의 발달에 엄청 영향을 끼쳐서 그 호르몬이 부족한 게 아이가 이제 인지적으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약을 먹으라고 그 처방전을 바로 이제 의사가 원격으로 이제 보내준 거예요. 약국에다가. 그래서 그 약국에 가가지고서는 바로 신지로이드 약을 먹기 시작했죠.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지로이드를 먹죠. 그래서 신지로이드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 의사가 0.5mg을 저한테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0.5mg을 먹었는데 이게 용량이 너무 저한테는 셌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용량이 센 건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걸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살짝 더 부어오르는 것 같고 막 속도 더 안 좋아지고 목이 내내 건조하고 내 목을 누가 막 계속 짓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일 끝나고 나면 진짜 기절 상태였어요. 막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못 하고 막 하혈은 계속했어요. 그 상태여가지고 이게 뭐지? 그리고 우선 중요한 건 설사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설사를 안 해도 배가 꾸룩꾸룩 거리니까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설사를 진짜 뭐 하루에 진짜 밤에만 하는 설사가 3번, 4번이 될 정도로 낮에도 계속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엄마가 공교롭게 딱 저랑 똑같은 시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셨고 지금도 이제 약을 먹고 계세요. 저랑 똑같은 약. 저희 엄마가 저랑 똑같은 증상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니까 의사를 보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바로 의사한테 가가지고서는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그러셨대요. 아니,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피검사가 나와서 처방해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랬대요. 근데 저희 엄마가 계속 막 진짜 아프다 아프다 계속 이거를 어필을 해가지고서는 다시 피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돌아선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이게 신지로이드가 몸무게를 고려해가지고 사람 몸무게에 따라서 그거를 처방을 했어야 됐는데, 그 몸무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 기준으로 처방을 한 거죠. 그럼 저나 엄마나 몸무게가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지금 이게 용량이 너무 세서 오는 증상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임의로 약을 줄였어요, 혼자. 이제 5일 먹고 이틀 쉬고 막 4일 먹고 3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피검사를 하러 간 거예요. 여기가 갑상선 그래도 기능 저하증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카드 같은 걸 줘요. 이렇게 카드 같은 걸 줘가지고 여기 제 이름 적혀 있는데, 매달 피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저 피검사에서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지를 받을 수 있게 매달 이렇게 카드를 줘서, 이제 매달 가가지고 이 카드만 들고 가면은 이제 랩에서 바로 검사를 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클리닉에 보내면 클리닉 의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겠죠.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약을 줄여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갑상선 그 신지로이드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계산이 돼서, 제가 그 전주에 일주일 먹은 그 약이 그 다음 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검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는 내가 전주에 먹은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양이 그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0.375로 줄였어요. 근데 0.375로 줄인 이후부터 확실히 몸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용량을, 만약에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내가 임신 중인데 신지로이드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일주일 단위로 검사를 해가지고서는 피검사를 해서 용량을 딱 맞춰야 돼요. 특히 임신 중일 때는 진짜 용량을 내 몸에 딱 맞춰야, 안 그러면은 이게 영향이 다 애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검사를 해가지고서는 용량을 먹기로 하고, 이 신지로이드 먹는 것도 저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신지로이드 자체가 철분제랑, 이게 제 약입니다. 근데 여기 철분제랑 그 다음에 칼슘 영양제 있잖아요. 칼슘이랑 철분제랑은 겹쳐지면 안 됩니다. 이걸 먹고 난 후로는 4시간 동안은 칼슘제나 아니면 철분제를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빈속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밥 먹고 나서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빈속에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으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빈속이니까. 근데 아침에 이걸 먹고 나서 바로 밥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갑상선 호르몬이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 몸속에 이거를 빈속에 먹었다 해도 이걸 먹고 바로 밥을 먹어버리면은 그 밥을 먹으면서 이런 갑상선 호르몬 이거 흡수를 방해한대요. 그래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걸 먹고 나서도 1시간 동안은 빈 속을 유지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먹고 나서 좀 속이가 많이 안 좋긴 한데, 그거를 참고 이제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을 진짜 많이 마셔야 되는 게, 이거 갑상선 약을 먹으면서 물을 적어도 1컵 이상은 마셔줘야 돼요. 1컵 이상 마시지 않으면, 뭐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이 엄청나게 건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너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용량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임신을 했으니까 철분제도 먹어야 되고 엽산도 먹어야 되고, 뭐 그전에 종합 비타민제도, 임산부 먹는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이 갑상선 약까지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될 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약을 빈속에만 먹으면 저녁에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철분제를 먹습니다. 그러고 밥을 먹어요. 그러고 철분제를 비타민 C랑 같이 먹어요. 왜냐면 비타민 C가 철분제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C랑 철분제를 같이 먹고요. 그 다음에 가끔 임산부 영양제라고 해서 내가 이 임산부 영양제 하나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임산부 영양제를 봤는데 처음에 저도 그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거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막 써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 뒷면에 성분을 봤는데 거기에 칼슘이랑 철분제랑 아연이랑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칼슘이요, 아연이랑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철분제를 먹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빈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철분제를 따로 아침에 먹고 비타민 C를 먹고, 그 다음에 점심에 그 종합 영양제를 먹어주고요. 아연이랑 엽산이랑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갑상선 약을 먹고 자면은 그런 루틴을 가진 뒤로 몸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영양제를 임신했는데 내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하혈을 한다, 막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신지로이드를 복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지로이드 복용법이 어떻게 되고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